이 영화가 좀 신기한 게 검정색 화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전화 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전화를 받죠. 예, 제가 11명 죽인 살인범인데 예. 그쪽이 저를 취재해 주시면은 오늘 특가로 제가 오늘은 사람 안 죽이겠습니다. 예, 그쪽 누구시죠? 진짜 11명 살인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장소하고 시간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나와 있어.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차 타고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조효정 배우님과 김태한 배우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조효정 배우님은 이제 맡은 역할이 백선주라고 기자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특종을 물지 못해서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진 기자 역할이고요. 김태한 배우님은 한상우 역할이라고 형사예요. 형사인데 경위인가? 뭐 직급이 경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두 사람이 취재를 하고 가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면 연인이에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이 조효정 배우님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했거나 뭐 아니면은 지금 이혼 준비 중인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살인범을 만나러 가는데, 얘들은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효정이 거기서 특종을 물고, 그리고 딱 인터뷰가 끝나면 얘가 체포한다 이런 생각으로 둘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조효정 배우님이 이제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으면서 가거든요. 11건의 살인사건의 연쇄살인범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사람 죽일 건데 오늘 내 인터뷰 해주면은 오늘 특별히 사람 안 죽일게 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러 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준비를 안 해가고 그냥 캠코더하고 마이크만 챙겨가지고 가는지 모르겠고. 조효정 배우님도 마지막에 내리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이 11명의 살인을 한 살인자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내 시간을 빼앗았을까봐, 그러니까 거짓 제보일까봐 난 그게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만 봐도 조효정 배우님은 애초에 이 자리를 가는 게 사람을 살리려고 가고 뭐 연쇄살인범을 잡아서 정의구현해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갔다기보다는, 특종, 지금 당장 내 밥벌이가 없고 내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난 이 특종을 물면은 입지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그 하나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안 해가고 거리낌 없이 그냥 냅다 가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차를 내리는데, 차도 그땐 또 조심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니는 멀리서 들어오고 나는 멀리서 걸어갈게 이러면서 둘이가 거기서 찢어져요. 그땐 또 쓸데없이 조심성이 있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가니까 이미 살인범이 방을 예약해가지고 카드키만 받으면 됐었거든요. 카드키 받아서 올라가는 길에 조효정이 카드를 복사해요. 복사해서 형사한테 주죠. 그러고 나서 조효정이 들어가서 카메라도 여기저기 설치하고 마이크도 여기 귓구녕에다 안 보이는 데다 꽂아놓고 이제 인터뷰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인터뷰할 시간 딱 정각이 되자 어떤 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 바로 정성일 배우였습니다. 정성일 배우가 맡은 이 이영훈이라는 캐릭터는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굉장히 깔끔하고 똑똑한 지성인으로 나오는데, 이영훈이 왜 살인을 하게 됐냐면, 이영훈이 결혼을 하고 신혼 초반에 이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혼자서 이제 이 아내가 장보고 이제 차문 잠그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폭행범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목숨에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영향이 큰 거예요. 그날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이 남아서 자기 아이를 무사히 임신했음에도 이 아이가 그 성폭행범의 범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스트레스에 못 받고 자기 아이를 안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영훈은 자기 바로 앞에서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성폭행범이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심신미약으로 4년형을 구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냈는데, 심신미약이라는 것 때문에 4년형 구형을 받으니까 저 거기서 약간 빡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음주운전, 저는 진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하고 사람 친구고 난 심신미약이었다, 나 뭐 때문에 힘들어서 술 먹었다 이러면 다 받아들여져가지고는 사람 죽여놓고는 2년 3년 받고,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은 5년 6년 10년까지도 들어가서 살고, 나 이런 게 정말 열받았거든요, 평소에도. 근데 영화에 똑같이 그게 반영돼서 나오더라고요. 4년형을 구형받아요, 이영훈이라는 인물의 아내를 성폭행한 범인이. 그러니까 이 이영훈은 4년 동안 운동도 하고요, 해부학도 공부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고통스럽게 죽을지를 엄청나게 고민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4년 딱 출소하는 날 감옥 앞에서 딱 대기 타죠. 납치해갖고 바로 이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근데 형사한테 전화가 와요. 야, 너 아내 성폭행한 범인 출소하기 하루 전날 감전사 당했다, 사고사 당해서 죽었다. 근데 부검한 의사 말로는 한 2초 3초도 고통을 안 느끼고 죽었던 걸로 안다, 이제 잊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이영훈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복수심 하나로 4년을 버텼는데
그 복수조차 못하게 됐잖아. 그래서 막 약 먹고 막 해롱해롱한 상태로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손님을 맞이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비극을 겪었던, 제가 앞에 말했던 음주운전으로 아내를 잃고 자기 아들은 혼수 상태인 그 정신과의 그 손님을 맞이해요. 이영훈은 생각하죠. 나의 복수심을 이쪽에다 풀어야겠다. 제가 죽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음주운전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가 살인하는 테이프를 보여주는데, 보통 같으면은 뭐 이게 청불이기도 해서 이런 살인적인 장면이 씬 중간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좀 템포를 빠르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서스펜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핸드폰 건너서 찍어가지고 그냥 대충 한두 컷 하고 넘기더라고요. 그러고 그 상황을 대화로 묘사를 해요. 장소도 스위트룸 그 하나에서 다 해버리니까 좀 지루한데?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건데 좀 띠용했거든요. 한상우라는 캐릭터가 중요한 인물인 건 알겠어. 후반부에는 괜찮아요. 근데 초반부, 중반부까지 왜 우리가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런 거 보면서 왜 사람들 비식비식 하면서 왜 보잖아요. 그런 정도의 한 2, 3초 리액션을 틈틈이 자꾸 집어넣어요. 좆됐네. 어떡하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는 좀 웃기더라고, 이게.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람의 사연들이 나오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음주운전 뺑소니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뭐 바이올린 켜는 애가 뭐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다 부서져가는 바이올린으로 겨우겨우 연습해서 얘가 좀 신의 경지에 이르기 직전에 반 친구가 그 시샘에서 면도칼로 뭐 손을 아작냈다느니, 뭐 누가 혼인 직전에 뭐 누가 뭐 어디를 호텔에서 뭐 하는 관계를 찍어 뭐 그런 이야기들, 사연들이 너무 길게 나오니까 나는 솔직히 좀 이거에 대한 집중이 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효정이 물어요. 공범 있냐?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답은 안 하는데 이영훈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최면으로 모든 사람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 문자 한 통이면 임마 죽는다, 자살한다. 관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최면해서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대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쉽게 개연성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고 이제 형사가 막 아까 전에 막 좆됐다, 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컷이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돌입하자. 자기가 죽였다는 거 녹화됐고 증거도 다 확보했으니까 잡자. 이러면서 이제 형사가 총 챙겨가지고 올라가요. 조효정이 이제 카드키 복사해줬으니까 이 카드키로 문을 찍어요. 응? 안 되네. 뭐 이래. 아니 그래. 네 말대로 안에 11명이 있는 범인이라며. 총을 들고 갔다며. 그러면은 그냥 그 문을 쏘면 되잖아, 그 문고리를. 문을 안 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가가지고 자켓을 딱 벗는데 여기 권총집이 있어. 그거를 왜 안 쏘냐고, 그거를. 카드키 찍고 안 되네. 이거 할 일이냐고, 지금 형사라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영훈이가 그러죠. 네 형사랑 같이 왔지? 밑에 층에 있지? 하면서 이제 밑에 층에 전화를 해요.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데 형사가 전화를 탁 받더니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끊어요. 뭐야 씨발 이러고 전화를 탁 끊는데 뭐 아지랑이처럼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고는 얘가 기절을 해요. 아마 수면가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정신 차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때부터 재밌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영화 끝나기 한 30분 전이거든요.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백선주가 왜 초반에 일할 때 입지가 되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신기업이라는 기업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비리였냐면 일신기업이 제약회사인데 얘들이 어떤 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 약이 문제가 있었던지 이 약을 판매한 주변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백선주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 탐문해서 막 증거 자료들 찾고 장부들 찾아가지고 발표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발표 하루 전날에 집이 털려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는데 이 한상호라는 형사 있잖아요. 이 형사가 이 백선주 집에 잠입해가지고 자료를 훔쳤던 거예요. 소름 돋죠. 왜냐면은 백선주가 언제 퇴근하고 언제 집이 비고 언제 어디에 자료를 놔뒀는지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상호가 이 자료를 훔쳤는데 이걸 왜 훔쳤냐? 얘는 그냥 일반 형사였어요, 원래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교통사고 나서 어떤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 이때 얘가 꽃뱀이었던 거야. 얘랑 하룻밤을 자고 딱 눈을 떴는데 옆에 막 들 있고 주사기 있고 이걸 그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증거를
찍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상우를 이제 협박합니다. 이거 네 경찰 인생 끝낼 수 있는데 네가 우리한테 경찰 자료들 이런 거 넘기면은 이거 사진 안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상우가 알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 나쁜 조직들의 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검찰총장이었나 누구랑 밥을 먹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검찰총장이 이제 얘한테 그래요. 그 일신기업이라는 데 장부를 네가 찾아오면은 얘한테 자리 하나 주겠다 이래가지고 한상우가 이제 그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일신기업 자료 넘기고 한 자리 얻으면은 띠바 내가 이 나쁜 새끼들 나 가지고 협박한 새끼들 찍어 누를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선주 집에 밤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 백선주가 가지고 있던 일시기업 자료를 찾아요. 근데 딱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 백선주 딸이 들어옵니다. 밤에 이 한상우가 이제 이 백선주의 딸을 입막음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얘를 이제 성폭행을 하거든요. 결국은 한상우는 진짜 개새끼였던 거죠. 그 백선주의 자료를 훔쳐서 백선주의 앞길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백선주의 딸을 입막음하려고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한상우는 그런 죄 때문에 이영훈한테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사실 이영훈이 꾸몄던 거예요. 백선주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선주가 푹 이제 힘 빠져서 앉아 있으니까 이영훈이가 이제 자기 손수건을 건네줘요. 손수건을 받고 백선주는 이제 나가고 이영훈은 이제 이 한상우를 죽이는 거죠. 아마 이 손수건을 받는다는 의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의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대해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배우들의 열연? 이런 건 진짜 좋았다고 봐요. 대화로 막 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했을 때 마치 그 연극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영화에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뭐 장점이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 이거 되게 좀 심각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어두침침해요. 내 시력이 나빠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뭐 스크롤 해가지고 화면 밝기 좀 밝게 하고 싶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고 스위트룸에서 그게 전개되잖아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밝기가 너무 어두워져 버리니까 나는 영화 보는 내내 속 터지겠더라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 절대 못 봐요. 그리고 그냥 전개되는 거나 개연성이 딱 그냥 OTT 작품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넷플릭스에서 만든 작품 이런 거 보통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결말이라는 게 되게 개연성 없고 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물론 좋은 영화도 있지만 그래서 OTT 작품을 별로 안 보는데 이게 약간 OTT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굳이 극장까지 가서 볼만한 영화인가 싶어요. 어쨌든 오늘 살인자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는 자료화면도 쓰고 이랬는데 좀 저작권 문제도 좀 있고 채널의 방향성을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별로였다면 기존의 영상에 비해서 좀 별로였다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